인류의 역사는 도구의 발전과 함께 했는데요. 그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가 바로 철의 재련이었습니다. 철제무기와 농기구의 등장이 인류 문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일궈냈죠. 그리고 가까운 과거에 발명한 강철은 우리 삶을 광범위하게 바꿔놨어요. 철도, 선박, 자동차, 대교를 만드는 등 우리 생활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되었어요. 특히 철은 우리의 주거 양식을 송두리째 바꿔놨는데요. 동굴이나 움집같이 단순한 구조에서 생활하였던 우리의 주거는 나무나 돌을 활용한 건축 양식을 수천 년간 지속해왔죠. 이후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더 높고 넓고 안전한 건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변화했습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은 고작 160년 전에 처음 등장했지만 전 세계에 빠르게 보급되어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축 구조가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철근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자재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번 선예의 건축 이야기에선 바로 이 철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공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건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골조 공사에서 많은 비용이 쓰입니다. 무엇보다도 건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튼튼한 구조체를 만드는데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거죠. 이 골조 공사 단계에서 철근은 수십 톤이 투입됩니다. 작년 한 해 새로 지어진 건물이 14만 동이 넘는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철근이 쓰였을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철근의 어떤 특성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자재가 되었을까요? 콘크리트는 유연한 성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충격에 취약하죠. 하지만 철근의 유연한 성질이 만나게 되면 이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철근이 구조체에 더해지면 내구성과 내화성도 높아집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건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요. 게다가 시공성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다른 구조체에 비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종합해보면 가장 안정적이고 활용성이 높고 경제성도 좋으니 철근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1910년 부산세관 본청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건축물에 철근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1912년에 지어진 한국은행 본점이에요. 무려 110년 동안 한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다니 정말 멋지죠? 지금 우리나라 건축물의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주택, 아파트, 상가 건물 모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철근들 모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 부산, 당진, 포항 등 국내 곳곳에 동국제강, 현대제철 같은 철강 회사의 공장이 있답니다. 철근뿐만 아니라 형강, 선재, 강판 등 다양한 제품도 만들고 있어요. 한국의 철강 산업은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고 기술력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괜히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철근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쓰이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잘 알고 계신가요? 아마 뉴스 자료 화면으로 잠깐 보신 게 전부일 텐데요. 그래서 저 선예가 철근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 무겁다. 철근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데요. 고철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네모난 틀에 부어 빌릿을 만드는 제강. 이 빌릿을 필요한 굵기, 길이, 강도에 철근으로 가공하는 아변으로 나뉩니다. 제 뒤로 철근의 재료가 되는 고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저렇게 많은 고철들이 어떻게 철근으로 바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철근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고철을 철 스크랩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철 스크랩이 공장에 모입니다. 공장 야외 부지에 모아둔 철 스크랩은 생철, 중량, 경량 등의 등급별로 구분이 되어 제강동 내부로 옮겨져요. 이렇게 모이는 고철이 1년에 300만 톤 이상이나 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마치 인형 뽑기 같은 기계로 고철들을 한 번 더 옮겨주면 이제 고철이 새로 태어날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제강 과정은 이 거대한 전기로에 120톤의 고철이 투입되며 시작됩니다. 전기로하는 몇 도 정도일지 짐작되시나요? 전극봉이 만든 1600도에 육박하는 열이 철을 녹이고 있어요. 마치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은 모습이네요. 1600도의 열에 녹아버린 고철이 이렇게 완전히 액체 상태로 펄펄 끓으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큰 통에 옮겨 담는데요. 빨갛게 빛나는 쇳물이 흐르는 걸 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화산의 용암을 직접 본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제 이 쇳물 속 성분의 양을 조정하는 정련 단계로 이동합니다. 정련을 쉽게 설명하자면 요리할 때 맛과 식감을 내기 위해 다양한 조미료를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품질 좋은 철근이 되려면 일정 수준의 강도와 탄력을 갖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쇳물에서 불순물은 걸러내고 필요한 성분은 추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련이 끝난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쇳물을 네모난 틀에 넣어주어 빌릿으로 만드는 단계예요. 6개의 라인에서 쉴 새 없이 쇳물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순간부터 굳어지기 시작한대요. 굳어가는 덩어리들이 미끄럼틀같이 굴곡진 사각틀을 타고 내려오면 새빨갛고 기다란 직육면체의 모양으로 등장해요. 이렇게 직육면체 형태여야 철근으로 만들 때 상하 좌우에서 힘을 고르게 줄 수 있대요. 여기 진짜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조금만 가까이 가도 이글이글한 열기가 확 전달되더라고요. 이렇게 완성된 빌릿은 식기 전에 아변 공정으로 넘겨지는데요. 이 뜨겁고 거대한 설비들을 움직이는 분들은 다 어디에 계신 걸까요?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오, 여기 다들 계셨네요. 네. 여기는 공정 전체를 다 관리하는 곳인 건가요? 여기는 전기로 조작실이라고 하는데요. 전기로의 용해 공정을 관리하는 그런 조작실입니다. 철을 생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석탄열로 녹이는 고로 방식, 그리고 전극봉으로 열을 만들어 녹이는 전기로 방식이에요. 이곳의 에코아크 전기로는 기존 전기로의 장점을 극대화했는데요. 전기로의 뚜껑을 열지 않고 수직 통로로 고철을 투입해 열 손실을 줄입니다. 또한 전기로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가스가 통로에 있는 고철을 예열해주죠. 사용되는 에너지는 줄이고 버려질 에너지는 재활용하는 원리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이런 형태의 에코아크 전기로는 이곳이 유일하다고 해요. 에코아크에서 나온 이 빌릿이 철근으로 바뀌는 과정을 아변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커다란 빌릿들이 어떻게 얇은 철근으로 바뀌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제강에서 넘어온 빌릿의 온도를 1000도로 올리며 본격적인 아변 작업이 시작됩니다. 뜨거워진 빌릿이 블록밀이라는 설비로 들어가는데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롤러들이 직육면체의 빌릿을 상하 좌우에서 눌러주어 원기둥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빌릿이 라인을 통과하는 동안 더해지는 압력으로 점점 굵기가 가늘어지는 것이 보이는데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철근의 형태를 만들며 가속 냉각을 시킵니다. 저기 철근 보이시나요? 진짜 엄청 빠르죠? 최대 시속 150km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진짜 고속도로를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이렇게 원형 철근으로 만들어주는 설비를 통과하고 나면 리브와 마디를 만들어주는 기계를 바로 지나는데요. 공장에선 가려져 있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생긴 기계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우리가 아는 철근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설비를 모두 통과해 완성된 철근을 보러 가볼까요? 열기를 식히고 있는 회색 빛깔 철근이 보입니다. 보기에는 다 식은 것 같지만 열기 아지랑이가 보일 만큼 아직 뜨거워요. 직원분이 강도 검사를 위해 철근을 절단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생산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우와. 어느 정도 식힌 철근의 길이를 자르는 모습인데요. 매우 터프하죠? 이 구간의 소음이 정말 엄청났어요. 필요한 굵기와 길이로 만들어진 철근은 한 단씩 묶여서 창고로 이동합니다. 완성된 철근에는 종류에 맞는 태그가 붙어요. 강도, 굵기, 길이, 수량과 무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년에 220만 톤의 철근이 만들어지는데요. 지하, 토목, 건축 구조물을 세워야 하는 모든 곳으로 전달됩니다. 우리 주변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 안에 제조 과정을 직접 살펴본 이 철근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철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함께 보셨는데요. 폐기물이라고 생각했던 고철들이 철근으로 재탄생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니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작년 한 해 철근 가격은 왜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철근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을 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인데요. 철근 가격은 2021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여름에 정점을 찍었죠. 작년 한 해 건축을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매달 달라지는 가격으로 추가 공사비를 지출하거나 건축을 아예 중단하는 일도 발생했죠. 2022년 9월 현재 철근 가격은 점차 하락하여 안정세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철근 가격은 왜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첫 번째는 철근의 원재료가 되는 철광석과 철 스크랩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철근을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자 중 일부가 철근의 품귀 현상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시장에서 철근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은 뒤따라주질 않으니 웃돈을 붙여서 유통했던 경우까지 발생했던 거죠. 이러한 병폐를 해결하고자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도 나왔다고 하니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도 철근은 우리 삶의 필수 재료일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철근은 다른 건축 재료들과 달리 건축 자재로서 수명이 다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녹여서 활용할 수 있어요. 철 스크랩의 98%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무한히 순환한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철을 뜨거운 열로 녹여서 주조하는 방식은 과거와 동일하지만 철근을 생산하는 방식, 철근의 성능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내진 철근, 더 높은 강도에서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강도 철근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철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철의 끊임없는 순환과 발전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또 우리의 주거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철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건축 이야기로 찾아올게요.